자,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로 넘어가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간도 독도 부분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부분을 좀 같이 엮어서 정리를 좀 하는데 일단 호란사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간도랑 독도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호란사는 제가 처음 지금 이 무료특강하면서 처음 정리했던 이 성리학적 세계관, 이 화이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은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접근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호란사를 뭐를 가지고 접근해라는 거예요. 화이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호란사를 접근해라. 시험 문제는 이 접근 방법에 의해서 출제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 배웠던 것들 점검해가면서 하나씩 좀 가볼게요. 자, 광해군 때는 임진왜란 이후죠. 자, 이 광해군 때는 집권 붕당이 북인입니다. 이 북인은 정권 독점 현상을 만들어내죠. 원래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업할 때 6대 4의 스코어를 만드는 건데 북인은 6대 4의 스코어를 만들지 않고 거의 90% 정도를 북인이 다 독점합니다. 이걸 이제 정권 독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권 독점 현상을 하기 위한 이념이 있었죠. 회태 변척이라고 하는 이념도 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회태 변척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정권 독점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이 회태변척이라고 하는 것은 회제와 퇴계의 이론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식의 이론만 옳다. 조식이 만든 학파가 뭐예요? 북인이니까 그러니까 북인의 이론만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같은 주리 철학이라도 주리 철학을 처음 연구했던 회제 이연적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이런 이론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제와 퇴계를 폄하하는 것 이걸 이제 회태변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조식 학풍을 잇고 있는 이 북인들은 정권 독점을 이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북인들이 이렇게 광해군 때 정권을 독점했던 이유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다. 이 의병장을 많이 배출하면서 의병장 배출을 많이 하면서 정권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북인 출신의 의병장 이름을 써보면 곽재우, 정인홍 이 경상도에서 활약했던 의병들이 다 북인 출신들입니다. 곽재우,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 다 북인 출신의 의병장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보면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조선을 나누는 정신사적 의미 하면서 많이 뭐 세미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소개해드리면 우리 아까 전에 화이론적 세계관을 보면 이 명은 중화고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소중화가 되고 얘는 오랑캐고 얘도 오랑캐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얘를 친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로 들어가겠다고 얘가 얘를 친 거예요. 근데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쉽게 기저귀를 벗겼어야죠. 그러니까 성리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중하고 쟤네는 퍼펙트 오랑캐인데 우리랑 수준이 다르고 완전 미개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일로 와! 이놈의 새끼! 그러고 확 벗겼어야죠.
그러면 성리학적 세계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들어왔는데 이걸 막 막지도 못하고 막 무슨 우주로 도망가고 막 뭐 한양에 20일 만에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임진왜란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20일 만에 부산포에서 한양까지 올라오면 이건 손잡고 걸어 올라온 거예요. 그냥 잡고 가자 이러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한 이렇게 오면 한 20일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방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얘랑 힘을 합쳐서, 그것도 이거 힘을 합친 거죠. 둘이 힘을 합쳐서 이 퍼펙트 오랑캐 하나를 겨우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화인원적 세계관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어요? 막 흔들리겠죠. 이게 뭐지? 성리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오랑캐로 생각했던 나라들에게 맥을 추지 못하고 이렇게 허물어지는 조선의 이런 이 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성리학적 세계관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후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이 후금과 조선의 관계가 아주 골 때려지는 거죠. 이러면. 왜?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리학적 세계관이 흔들린 상황 속에서 이 후금과의 조선과의 관계의 망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갖는 거예요. 특히 이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광해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리배교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중리배교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관계망을 구성시켜보면.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통해서 뭔가 성리학적 세계관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오랑캐가 아니고 조선보다 국력이 강하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외교적인 방향에 있어서 이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후금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1616년에 누르하치에 의해서 이제 후금이 만들어지니까 명은 당연히 후금을 없애려고 하겠죠. 그리고 명이 이제 이 후금을 공격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조선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이 조선에게 출병 요구를 하고, 근데 이미 조선은 뭐가 흔들리고 있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물론 대부분의 대신들은 이런 흔들리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죠. 그게 가장 수가 많겠지만 조선을 이끌어가는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한번 된통 당해봤거든. 임진왜란 때. 그리고 또 광해군이 분조 활동을 하면서 이 아주 이 전쟁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선조는 우주로 도망갔지만. 그러니까 일본군에 대한 어떤 왜구에 대한 그 무서움,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화이론적 세계관이 광해군의 머리를 짓누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출병을 요구하는 광해군은, 그러니까 명이 출병을 요구하자 광해군은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고 결국 출병을 하되 전쟁을 하지 않는 중립외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 명을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접근 방법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없었더라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생각의 문제거든요. 생각의 문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명이 있어요. 여기 후금이 있고 1616년에 후금이 만들어졌어요. 자, 조선이 있어요. 그러면 명과 조선은 사랑하는 사이고 얘네 둘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조선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옥립을 파견해서 전쟁을 하는 척하긴 하지만 가옥립이 그대로 투항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가옥립의 투항을 과연 광해군이 먼저 교지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를 가지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났죠.
이후에 이제 다른 정당들에서 북인이 아닌 다른 정당들에서 이 강홍립의 투항을 문제 삼고 막 반론을 제기하자 광해군이 이거를 완전히 커버를 하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강홍립의 투항은 이미 광해군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정설로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광해군이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학계에서 논쟁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강홍립이 출병하기 전날 실질적으로 강홍립과 광해군이 만나는데 광해군이 사관을 나가 있으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독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강홍립에게 뭐라고 광해군이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이 추론해 보면 만약에 강해군이 강홍립한테 이 투항 지령을 내리지 않고 그랬다면 사관을 나가 있으라고 할 이유가 없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립 외교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관을 나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결국 이 강홍립의 출병과 투항 이것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립 외교라고 놓고 보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조선의 외교 관계가 대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보았을 때 광해군은 철저하게 실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후궁과의 이 관계망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인조 반정이 터지는 거죠. 서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대 정치 세력이었던 서인이 결국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1623년에. 그리고 이 인조 반정은 빨리 가볼게요. 지금 외교 관계를 좀 정리하는 거니까 인조 반정은 서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서인이 이 중립 외교를 문제 삼으면서 일으킨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해놔야 될 것이 바로 폐모살제 뭐 이런 것들도 인조 반정의 원인이 된다. 임목 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살해한 이런 폐륜을 자행한 군주를 내가 왕으로 모실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 이후에 바로 이제 인조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서인 정권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서인 정권은 전국을 독점하진 않죠. 정권 독점을 하지 않고 붕당 정치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6대 사회 스코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인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관직의 몇 퍼센트? 60%를 서인이, 그 다음에 나머지 40%를 남인이 이렇게 갖고 정치를 해나가는 체제를 우리가 붕당 정치의 전개라고 한다.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인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 때는 붕당 정치가 뭐한 것이고 출현한 것이고 인조 때부터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광해군 때의 붕당 정치는 조금 붕당 정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붕당 정치가 아니거든요. 한 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당을 정치적 파트너십으로 인정하고 상호 견제 비판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광해군 때는 북인을 비판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올바른 붕당 정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것은 어느 왕 때부터 본다? 인조 때로 우리가 딱 정해놓고 붕당 정치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과 후금이 있고 여기 조선이 있는데 자 외교 관계망만 바꿔보면 되겠죠. 뭐만 바뀌면 돼요. 그대로 놓고 후금과 조선과의 관계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있고 요건 요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대립되고 이거를 우리가 친명배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친명 배금.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정책은 대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보았을 때
대의 명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을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한다. 요 과정에서 좀 생략할 거 생략할 거예요. 전쟁사에서 요 과정에서 바로 뭐가 터지는 거예요. 정묘호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묘호란의 발생 원인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의 무슨 정책? 친명배금 정책이 정묘호란을 야기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구분할 때 정묘호란의 발생 원인과 병자호란의 발생 원인은 달라요. 묶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정묘호란이라는 게 터지죠. 1627년에 정묘호란이 터지게 된다. 자,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 정묘호란의 원인을 이렇게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으로 보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623년에 일어난 가도 사건이죠. 가도 사건은 지도를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여기 볼게요. 이 철산 앞바다에 있는 이 가도라는 섬을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비약해서 그리면 여기 이제 철산 앞에 가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주둔을 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 요동반도를 후금이 다 뺏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공격하고 이쪽에서도 이제 협공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이제 뺏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거예요, 조선한테.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로 얘기하면 조차를 한 거죠. 명나라가. 그러니까 이 가도를 이제 조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의 이 모문용 군대가 여기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후금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금이 먼저 이 가도를 쳐버리죠. 그래서 모문용의 군대를 격파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게 너희 정말 왜 그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정말 왜 그래? 중립을 지켜. 너 정말 명나라 편이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서인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명편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도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이코가 한 명 나오죠. 이괄이라는 사이코가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아주 그 용호 쌍박 박빙이다라고 보는 이완용과 이괄 중에 누가 더 띠떼낄까? 이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죠. 1624년에 이괄이는 원래 서인이죠. 서인인데 인조반정을 계획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인조반정이 터질 때 얘가 몸을 사리고 뒤에 빠져 있어요. 제1선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나서 서인들 입장에서는 이괄이가 좀 얄미운 거야. 지가 계획은 딱 해놓고 막 딱 터뜨리니까 막 이러고 숨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괄이가 농공 이제 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2등 공신으로 격하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괄이가 여기에 불만을 품은 거거든요. 아니 계획은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나를 2등 공신으로 앉힐 수 있느냐. 이런 계획을 내가 멋있는 계획을. 그러니까 이괄이가 이제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진압을 당하고 이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후금으로 망명을 가는데 더 재밌는 거는 망명 과정에서 이 지도를 다 가지고 가죠. 궁궐도를 다 가지고 갑니다.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궁궐도, 경궁이라고 하는 이 궁궐도를 가지고 가서 수도 방어 이 지도를 다 가지고 가죠. 그래서 후금에게 기회가 왔다. 조선을 쳐라. 이걸 이제 후금의 조선 침략을 종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공격하면 된다. 조선을 칠 때는 그랬던 인간이 이괄입니다. 뭐 많이 있죠. 역사 공부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뭐 선조도 마찬가지고 선조는 명한분국설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우리나라를 명에게 주자. 그럼 우리나라가 명이 되니까 명이 대신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황당무계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역사에서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라고 하는데 인물을 보면서 이런 걸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는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괄이가 죽은 지 몇 년 됐겠어요. 근데 죽은 지 몇 년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계속 유지되는 한 이괄의 나는 계속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배우겠죠. 그럼 영원한 띠떼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면 60년도 못 살면서 어떻게 6천년을 욕을 먹는 삶을. 인간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응? 종이 조각보다 얇은 게 삶이거든요. 기록은 백과사전처럼 두텁습니다. 삶은 습자지처럼 얇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추억하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본인이 죽었을 때 주변 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주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과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엿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자기의 이해관계가 중요해도 제가 얘기했지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응? 살아봤자 잘 살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잘 살면 밥을 4끼 먹는 게 아니에요. 4끼 드셔볼래요? 되게 배불러요. 자, 그러면 정묘호란이 이제 터졌어요. 정묘호란이 뭐 황주 침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묘호란이 터지자 우리의 히어로 인조는 바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강화로 피난을 하죠. 강화 피난이 일어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뭐 정봉수와 이립의 항전이 눈부시게 펼쳐지죠. 정봉수, 이립 이런 사람들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묘호란과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봉수, 이립의 항전 이후에 결국 항복을 합니다. 조선의 항복이 일어나죠. 자, 조선이 항복을 하면서 체결된 조약을 정묘맹약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정묘맹약. 사료에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묘맹약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시죠. 뭐. 자, 일단 첫 번째, 중립을 유지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후금이.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은 명과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뭐를 지켜라? 중립을 지켜라. 그리고 이 후금이 계속 조선을 달래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좋아. 뭐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나는 너희 나라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 왜냐하면 후금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명이에요. 근데 명과 싸우는데 조선이 명의 편을 드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금의 목표는 어디다? 명이다. 그러니까 조선과는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넓은 땅을 놔두고 뭐하러 이렇게 한반도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후금의 입장에서는 이 조선과의 관계를 그렇게 어떻게 나쁘게 만들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후금은 진짜로 조선과 잘 지내고 싶었던 나라예요. 근데 조선은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념이기 때문에, 이념은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선 후기의 경제사를 수업하면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가지고 쫙 다 조선 후기 경제사를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험생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선생님, 이 유물사관을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는데 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선 후기 경제사를 읽어내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는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저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저는 여태까지 유물사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그 제가 그랬어요. 마르크스가 만들어서 그래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물사관을 안 가르쳐 주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게 이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도 이 마르크스 얘기를 하면, 레닌의 얘기를 하면, 스탈린의 얘기를 하면, 김일성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나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래요. 맨날 수업하다가 현대사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 색깔 갖지 마세요. 저를 정치적 색깔을 갖고 보지 마세요. 계속 당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그런 걸 당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스러운 거죠. 그냥 수업으로만 들으셔야 되는데 한국사 수업을 딱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저 선생님의 이념적 성향이 어떻게 될까 그걸 분석하는 재미도 있나 봐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 걸 왜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게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 이중석이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매번 그렇게 후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념적 성향을 부식시켜줄 만큼 제가 그렇게 후진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다 크신 분들 앉혀놓고 어떻게 사상을 주입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뭐 때문에 그래요? 이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데 성역인데 쟤는 저 말을 하네 불쾌하네 이렇게 자꾸 논리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이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력한 이데올로기예요. 이 화이론적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후금은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제스처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이걸 받을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때리니까 아프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중립할게 라고는 말하지만 내심에 이 안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여튼 공산주의는 싫어요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산당 이승복이죠. 요즘 사람들 이승복 모르나? 근데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찢어서 죽였다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지수 씨는 참 고마워요. 항상 제가 무슨 말하면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묘맹학은 중립을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관계가 수립됩니다. 이 조공관계를 다른 말로 형제관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진에게 뭐라고 부르기로 해요? 형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게 정묘맹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전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념 얘기를 왜 했냐면 얘네들은 지금 겉으로는 이렇지만 속으로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조선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없는 이유는 서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쿠데타의 명분이 상실되죠. 이게 이제 서인의 발목을 또 잡는 겁니다. 인조반정 왜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 거라며요. 근데 이걸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만약에 정면매각하고 나서 실제로 이걸 할 마음이 있다면 지네들끼리 모아서 다시 정권을 다른 정당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네. 이게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쿠데타를 했을까? 미안해. 우리가 병신이었어. 근데 이거를 서인이 이걸 수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서인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왜? 거의 조선의 살인들은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더라도 겉으로는 맞아가지고 아파서 그래 중립할게 라고 하지만 안의 마음은 전혀 중립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후금이 다 알고 있어요. 후금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후금은 정보가 없겠어요?
서인 정권에서는 절대로 중립외교를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후금도. 근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후금이 정말로 조선과 대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내는 거는. 아니야, 너는 중립 안 한다니까. 일로 와. 너 안 할 거야. 너 안 하는데 왜 한다고 그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후금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결국 이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보면 이 후금이 결국 청이 되죠. 이 청이 1636년에 건국이 되는데 이 청이 건국되고 나서 조선에게 이 형제 관계를 무슨 관계로? 군신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군신 관계 격상을 요구하게 되죠. 이러자 마음속에 중립을 할 마음도 없었던 서인들은 당연히 이걸 계기로 이거마저도 뭐 하려고 하겠어요? 깨려고 하겠죠. 아니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애들인데 이거를 군신 간의 관계를 체결해서 모시겠어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상황 속에서 논쟁이 이제 발생합니다. 한쪽은 그래도 이제 뭐 좀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두 명은 있겠죠. 주화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받아들여 주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과에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화친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최명길 같은 학자죠.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입니다. 그 다음에 척화주전론. 대부분의 서인들은 이거를 노선으로 채택을 하겠죠. 김상헌. 그 다음에 사막사들. 사막사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이거를 주장을 합니다. 이 사막사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홍익한, 윤집, 오달제, 오달수 아니에요? 오달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막사입니다. 사막사.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빨리 가볼게요. 이거는 이 주화도요. 이 자료를 읽어보면 정말 마음에서 화친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최명길의 주화론 사료도 읽어보면 정말 화친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친을 이 군신관계를 수용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거니까 쳐들어올 테니까 우리가 화친을 한다고 하자. 그러고 나서 조선의 국력을 좀 이렇게 회복시킨 후에 그때 가서 깨자.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내면에는 다 화친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념이. 그러니까 현실로 싸워보면 싸워봤잖아요. 그렇죠? 싸워보면 자기의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힘이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사료 보면 조선이 없어질지언정.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바꾸면 뭔지 알아요?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이념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질지언정 공산주의는 안 돼요. 지금 몇 년 동안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분위기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하여튼 공산주의는 용납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념 교육이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사상, 이념으로 시대사를 뚫어내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시대사를 뚫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둘이 맞붙는데 이미 이 싸움은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승리로? 그럼 당연히
얘가 이기면 안 된다. 얘가 이기면 서인은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 다 활복해야 돼요. 이걸 수용하는 순간.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승리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얘 승리는 군신관의 요구로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병자호란이 터지겠죠. 정묘호란의 발발 원인과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병자호란의 발발 원인은 주화론과 주전론의 논쟁에서 뭐의 승리? 주전론의 승리. 결국 이 말을 쉽게 바꿔보면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정묘호란의 원인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정권의 친명배금 정책 혹은 직접적 원인을 물어봤을 때는 가도사건과 이괄의 난이 나와야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은 사뭇 다른 거죠. 이러면서 병자호란이 터진다. 1636년에 터지죠. 이것만 보더라도 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건국하는 애에 쳐들어옵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웃어주십시오. 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무료 특강하면서 풀어드리려고 지금 별 생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애철없지. 그런 거 없나? 자, 그럼 병자호란을 보면 병자호란 이후에는 군신관계가 체결되는데 결국은 이 과정을 좀 보면 인조의 남한산성 피난이 일어납니다. 인조의 남한산성 피난이 일어나죠. 결국 항복을 합니다. 자, 항복을 했다는 것은 조선이 항복하면 뭘 맺어요? 정묘 매강을 맺었죠 이때? 이걸 항복하면 뭐 맺겠어요? 항복을 했으면 병자년에 맹약을 또 맺겠죠. 이걸 병자맹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년에 또 다른 약속이 체결되죠. 병자맹약의 핵심 내용은 뭐를 체결하는 거야? 군신관계를 체결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에서 군신관계를 체결할 때 하는 예법이 뭐예요? 삼두 고두구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고구두례.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다 3번씩 내려 찍는. 그래서 중국 장안성 같은 데 가면 그 돌판이 다 깨져 있죠. 그 신하들이 내려 찍어서 그래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삼국지 같은 것도 읽어보면 뭐 뇌수를 뭐 흘려서라도 막 이런 말 나오죠. 고를 깨서 뇌수가 흘러도 임금에 대한 나의 충정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군신관계를 체결할 때 중국에서 하는 예법입니다. 인조가 청나라 황제였던 한이라고 하는데 이 한이라고 불리는 이 황제에게 바로 군신관계를 체결하면서 했던 겁니다. 삼두 고구두례.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거를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하죠. 남한산성에서 어디까지 끌려온 거예요? 잠실 롯데월드까지 끌려온 겁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그렇죠? 롯데월드 앞에서 그 너구리 동상 있는 데서 거기서 머리를 박고 있으니까 결국 삼전도의 치욕은 무슨 관계를 체결했다? 군신관계를 체결한 것이다. 강제로 체결된 거죠. 군신관계가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삼전도의 치욕 이후에 청나라 황제였던 한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요구해요. 또 더 웃긴 거는 원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장남 한 명씩, 육조 판서 장남 한 명씩, 그 다음에 세자였던 소현세자 총 10명을 요구하는데 더 웃긴 거는 다음날 7명이 사직서가 올라와요. 대신들 중에. 그러니까 이 서인
왕이라는 애들이 얼마나 정체불명의 인간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다른 왕한테 머리를 이렇게 쳐박히는 수모를 겪는데 그게 결국 지네들의 어떤 외교 정책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외교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군주가 그걸 대신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 슬프게 울어요. 이걸 실제로 이 모습이 사료에 잘 기록돼 있죠. 푸른 남염의 옷을 입은 인조가 하염없이 이마에 피를 흘리며 신하들이 옆에서 통곡을 하고 있고 막 전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받고 있고. 응? 근데 한이 인지를 요구하니까 전하 사직섭니다. 이게 그래 정말로 이 한이 와서 위로했다고 하잖아요. 인조를. 다음 날. 야 너는 참 어디 이런 애들이랑 넌 네가 어떻게 이런 애들이랑 같이 너는 왕이니? 서인 정권은 정말 이상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이 촉이 서 있는 거죠. 이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 국민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응? 자, 정리를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인지를 요구하는데 한이 이제 이 모습을 보죠. 사직서가 올라오는 모습을 청나라 황제도 보면서 야 내가 쟤네들 아들을 데려가서 인질로서 가치를 느낄 수가 없다. 쟤네 아들 잡아가서 뭐 하겠니? 그래서 너희 아들 둘만 데리고 갈게.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중국 심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이 기필코 원했던 인간들이 있어요. 얘네는 줘라. 얘네는 내가 직접 처형하겠다. 그래서 이 사막사는 이름이 왜 사막사냐면 중국 심양에 가서 모기 큰 광장 앞에서 모기 3명이 동시에 다 잘려 죽어요. 그리고 이걸 청나라 한이라는 황제가 효수에서 매달아 놓죠. 그리고 이 효수 이 목을 올릴 때 누가 말 그대로 태극기 개양하듯이 이 목을 누가 개양해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개양하죠. 인질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중국 심양으로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막사는 인질로 끌려가서 처형당하죠.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자 정리 계속합니다.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1644년에 명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명이 멸망했으면 외교 관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걸 하는 의리를 지키겠다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명이 없어졌으면 의리를 지켜야 될 대상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인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서인은 이걸 이 부동호를 바꾸면 뭐를 내놔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명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 조선에서는 얼마나 웃긴 모습이 일어나냐면 숙명보훈론, 숙명대의론 이런 이론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명을 숭상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계속 지키자. 은혜에 보답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거는 외교 정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이념이에요. 외교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외교예요. 다 공감하시죠? 이게 무슨 외교예요? 이게 외교예요? 이건 이념이에요.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죠. 자신의 이념이 곧 외교예요. 그냥. 외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지만. 외교는 항상 21세기의 외교는 항상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의 생활, 실리 이런 걸 위해서 그때 당시에 외교가 다변적으로 움직이는 게 외교를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이건 외교를 배우는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야 될 거는 서인은 외교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이념만 있는 거예요.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이념만이 서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을 배신하지 말자. 라는 얘기는 이건 이제 이 외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미. 오직하면 대보단이라는 사직단을 만들어서 명이 멸망한 날 기일 제사를 지내주겠습니까? 이 서인들이. 그 충문이 아직도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어디 가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외교예요? 내 기필코 힘을 키워 저 북쪽 오랑캐를 무너뜨리고 하늘을 다시 열어드리겠나이다. 이거는 외교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뭘 느끼는 게 있나요? 제가 말하기 위험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금 이게 아주 이상해서 미 대사관이 그래가지고 미 대사관에도 이런 건 외교가 아니에요. 미국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우방이다. 그런 건 외교가 아니에요. 이념이지. 북한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적이다. 그건 외교가 아니야. 이념이지. 그렇죠? 위험하니까 이쯤 할까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명이 멸망한 날 제사도 지내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명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는 이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계속 국가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서인들은 절대로 정권을 내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도 한번 붙여볼까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패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해요. 얘네들한테.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은 이런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정책 노선이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외교냐를 살펴보는 눈이 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외교가 아니고 이념은 아닌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와,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잘 외우셨나 봐요. 그렇게 외우는 걸 좋아하시니까 사학과를 갔겠죠? 저는 외우는 걸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싫으니까. 전 정말 싫었어요. 외우는 게. 응? 그렇게 의미 없이 외우는 것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명이 멸망한 날 이 청나라가 이걸 포로로 끌고 가서 이걸 목격시켜요. 둘을. 그러니까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이렇게 산 중턱에 서서 명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네요. 그렇죠? 다음엔 그러지 마라. 네 애비처럼. 그 얘기잖아요.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한데 그냥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현세자는 좀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명했던 세자라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과 다르니까 이 소현세자는
청의 실체를 인정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다. 얘네랑 싸워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을 해요. 근데 복림대군은 절대로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중국 심양에서 오고 나서 죽어요. 이게 독살설이 있는 이유죠. 서인에서 소현세자를 죽였을 것이다. 왜냐면 얘가 왕이 돼버리면 서인은 골 때려지죠. 정권 내놔야 되는, 정권을 내놓는 것 정도만 아니에요. 역사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가 어렵죠. 제가 또 한 번 얘기하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위정자들이 외교를 하면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념이 아닌 뭐를 했었으면, 외교를 했었으면. 임진왜란은 외교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던 전쟁이에요.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약 처먹고 미쳐서 들어온 거니까. 그럼 어떻게 뭐 방어가 안 되죠. 그리고 미쳐서 들어오는 건 방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걔한테 물린 거예요. 임진왜란은.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분명히 화해 제스처를 했잖아요. 그러지 마라. 중립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를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하기가 어렵죠. 서인 정권은. 뭐 그런 상황에서 소현세자가 독살됐다는 가능성은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강사 입장에서 사실 설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결국 얘가 왕이 되지 않아요? 복림이. 얘가 효종이에요. 그러니까 효종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북벌 운동이죠. 북벌이라는 게 누굴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딱 맞는 거네. 인조나 서인이나 복림대군 효종이나 이 코드가 맞아야 운영이 된다니까요. 좀 말 험하게 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놀라실 텐데 하여튼 뭐는 뭐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은 죽는 거예요. 이런 시기 때는. 응? 효종이 앉게 되고 계속 여전히 서인이 정권을 유지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인조도 그랬지만 효종도 그렇지만 다 서인의 외교 정책에 동의를 해줘야 자신이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왕들이네. 이 왕들도 굉장히 비극적인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조는 인조 반정을 중립외교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인조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청과는 화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후궁과는. 자기의 직위 자체가 이것 때문에 된 거니까. 효종도 마찬가지예요. 소현세자가 왜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를 복림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인과 함께 청을 적대시하고 청을 쳐야 돼요.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실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외교예요. 북벌운동입니다. 이거를 또 서인은 북벌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원 사격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 이 둘 사이에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효종 때 효종이 막 북벌 이러면 서인이 옆에서 막 나이스 전하 파이팅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순진한 효종은 진짜로 북벌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인이 너무 놀라워하죠.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서인은 말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북벌을 하면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기득권 세력이 지네가 전쟁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전쟁 아니에요?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효종도 또 독살설이 있죠. 송시열과 기해독대 하고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송시열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너 진짜 하면 안 돼. 너나 나나
이걸로만 하는 거야. 정권만 유지되면 되는 거 아니야. 웃긴 새끼네 이거. 그러니까 효정이 막 끝까지 아니에요 진짜로 할 거예요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럼 넌 죽어. 죽어요. 기회 독대하고 나서 죽거든요 실제로. 송시열과 독대하고 나서. 송시열이가 이제 모아놓고 얘기하겠죠. 야 안 되겠다 쟤. 이 북벌운동은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을 할 건데 뒤에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냐. 조선의 외교사가 아니고 이거는 조선의 이념이 어땠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최명길의 주화론을 자료로 줬어요. 그리고 위에 다음 제시된 자료와 일맥상통하는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거밖에 없네요. 최명길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외교는. 그리고 만약에 척화주전론 윤집의 상소를 사료로 줬다. 그러면 친명배금 대의명분이라는 말, 뭐 중리배교가 실린데 척화주전론, 숙명대의론, 북벌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힙 시간에 따라서 용어만 달라지는. 그렇죠? 맥은 다 같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료에서 고를 때 윤집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면 척화주전론이다. 그럼 척화주전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게 뭐냐? 뭐 이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명배금, 대의명분, 척화주전론, 숙명대의론, 북벌 이게 다 같은 거죠. 문제를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자료가 주어지니까 사료가 주어지니까 사료를 읽고 그 사료가 어떤 외교적 방법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외교적 방법과 동일한 것을 선지나 보기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만 잘 훈련을 하시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읽고 이 사료를 일단 먼저 잡아내야 돼요. 이게 이건지 청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인지 청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이건 나중에 조선 후기 18세기 중반에 가면 인물성 동의론이라고 하는 호랑 논쟁으로 또 펼쳐져요. 이 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화이론적 세계관과 붙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오늘 무료강의 끝나시고 나시면 화이론적 세계관이 뭔지만 내가 정확히 이해가 됐다. 그러면 오늘 무료 강의는 다 건진 거예요.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화이론적 세계관이 뭔지 내가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할 때도 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이 조선 후기 외교관계에서 가장 또 많이 출제되는 테마가 간도 부분입니다. 간도. 근데 이 간도는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왜 이 간도가 중요하냐? 이 간도는 독도 같은 그 규모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보다 훨씬 넓은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우리 땅이냐 중국 땅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힘을 못 받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간도는. 크게 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섬이야. 근데 간도는 우리 건가? 이러면 안 되고 한국사에서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뺏긴 거예요. 원래는 우리 땅인 거예요. 간도도. 그럼 간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필요한 지도를 좀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하도 이 지도 때문에 말들이 많으셔서 자 일단 이 연해주 쪽은 제외하고요. 연해주 쪽은 제외하고
이 간도 부분 나올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712년 숙종 때인데요. 숙종 38년 때인데 1712년 숙종 38년입니다. 이 숙종 때 이 간도가 어디 땅인지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워요.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에 보면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송화강입니다. 송화강. 정리 한번 해봅시다. 1712년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는 청나라 사신이었던 목극동과 박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비석입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고 나서 영유권 분쟁이 일단락되나 싶었으나 이 이후에도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계속 이 땅이 누구 땅이냐에 대한 논쟁이 붙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빗금을 치면 이 땅입니다. 북간도 지역. 요 지역이 과연 누구 땅이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붙는 겁니다. 한글로 좀 써보면 백두산 정계비의 첫 시작은 서위, 압록, 동이, 토문으로 시작합니다. 뒤에도 문장이 쭉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서쪽 경계선은 압록강이고 동쪽 경계선은 토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토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계속 이후에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청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이 토문이 한자의 음역으로 봤을 때 두만강과 비슷하다. 토문, 두만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후에 조선에서는 두만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실제 사료들을 보면 지네들이 쓴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면 무슨 위서동의전? 삼국지, 그러니까 위초고 삼국의 위나라 편의 동의전 편을 보면 부여가 분명히 토문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나와요. 진해가 쓴 책이에요. 부여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부여가 여기 있는 나라예요? 부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 토문강은 발음이 두만이가 아니고 토문은 송화강 지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료에 입각해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청의 입장대로 하면 압록강에서 두만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얘기대로 선을 그어보면 압록강에서 이 토문강, 송화강 지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빗금친 지역이 누구 땅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상황은 계속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 때까지도 우리나라의 여러 공문서 자료들 보면 대한제국의 공문서 자료에도 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켰다라는 자료도 있고 그리고 1902년에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북변간도 관리사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기록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에 한인들도 많이 살고 지금도 이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가 연변이거든요. 연변. 예? 이런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역사적 사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이 이 지역에다 간도 출장 파출소를 둬요.
그럼 일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팥줄소를 뒀다는 얘기는 일본 스스로도 이 땅이 조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줄소를 여기다 설치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909년에 간도 협약이 체결되면서 이게 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일본이 대신 을사늑약이 외교권 박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유권 문제는 외교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외교사 배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외교 문제다 보니까 외교권을 가져갔던 일본이 대신 이 간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청의 땅으로 인정해주고 지네는 안봉선 철도 부설권,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푸신 탄광 개발권을 받는 대가로 이거를 허용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간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웃기다는 얘기예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뺏길 만한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자, 더 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자를 건데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보세요, 이제. 자,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대한제국 시기 때를 보면 함경도 편입이 일어나 있었고 이 간도 지역이 함경도라는 지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1902년에는 북변 관도 관리사도 파견했고 파견도 했고 또 1905년 을사늑약 이후가 되면 일본이 간도 출장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정황으로만 보더라도 대한제국까지만 하더라도 이 간도가 어디의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게 체결되면서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하고 나서 외교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청이 간도를 가져가게 되고 간도를 영유하게 되고 일본은 남만주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푸신 탄광 개발권을 중국으로부터 받는 대가로 이거를 일본이 중국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얼굴 좀 봅시다. 이게 왜 지금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사실은 이 간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만약에 한다면 누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냐면 북한이 해야 되는데 이게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싸우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이랑 싸우는 게 더 빨라요. 북한이 중국과 싸우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럼 만약에 이 간도 영유권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모르긴 몰라도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덜 봐도 되죠. 한반도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중국에게 쩔쩔 매는 이유,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쩔쩔 매는 이유는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통일만 되면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이 되고 나서 이 간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중국이 모르냐?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동북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사 왜곡이, 발해사 왜곡이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역사적인 거거든요. 고구려의 문화재들,
발해의 문화재들이 바로 저 빗금친 지역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 지역이 어떻게 너희 땅이냐. 과거부터 우리 땅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학술적으로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싸움이 길어지려면 중국은 이게 왜 너희 고구려가 왜 너희 거야? 이렇게 가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동북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인데요. 지금 21세기로 오면서 세계사는 이념이 많이 약화돼 있죠. 이미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패권 경쟁에서 공산주의는 몰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념적인 거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념이 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활화산처럼 타고 있는 이념이 뭐냐면 신민족주의라는 이념이에요. 소련이 붕괴된 이유는 바로 이 신민족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 안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여러 개의 민족들이 우리가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에 살고 싶다고 해서 분열된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게 다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체첸만 분리 독립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체첸 민족이 계속 러시아에게 분리 독립 운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소보 사태가 일어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유고슬라비아 근데 지금 다 분리됐죠. 체코, 슬로바키아 지금 다 분리됐죠. 이렇게 다 분리되는 이유가 신민족주의예요.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빗금친 지역에 누가 어떤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아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중국은 신민족주의가.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일 강경하게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뭐예요? 티베트 분리독립운동 아니에요? 이게 되면 전례가 되면 중국은 50여 개의 다민족 국가거든요. 이게 다 분리되면 소련처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지금 신민족주의예요. 근데 지금 세계사의 조류가 활화산처럼 이 신민족주의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이 언제 분리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느냐 그 기점도 통일 이후겠죠. 조선족이 이게 내가 있는 이상 지금 분리독립운동을 하지 않겠죠. 지금 분리독립운동을 해서 누구랑 얘랑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통일 이후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동북공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간도가 누구 땅인지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역사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교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도를 내는 거예요. 단순히 일본이 뭐 가져갔니? 이게 뭐니? 파견된 사람 이름이 뭐야? 이범윤. 맞았어. 뭐 이렇게 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간도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기출이 되는 겁니다. 간도 분야를 신민족주의 조금 축약해봐도 동북공정 이런 것들과 관계망을 구축시켜서 간도를 공부한다. 그러면 수준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독도는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노랫말을 잘 암기를 하시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무료 강의 잘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강의실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중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